플로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기니까 이제 TF로 이제 이름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또 텐서플로 안에 있는 이제 케라스라는 모듈을 불러옵니다. 이제 텐서플로 같은 경우에도 텐서플로 1이 있고 2가 있는데, 텐서플로 1은 이제 거의 안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 2가 이제 주로 쓰이는데, 이게 이제 케라스, 원래는 이제 텐서플로랑 케라스라는 프레임워크가 따로 있었는데, 이 텐서플로가 케라스를 흡수하면서 만든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게 두 개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텐서플로 2를 사용하게 될 거고, 이제 이 텐서플로 2 안에 이제 원래 따로 독립적으로 있던 케라스라는 라이브러리를 같이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rom TensorFlow 해서 케라스를 임포트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numpy 불러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각화에 사용할 matplotlib.pyplot splp 이것도 불러오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프린트하고 tf 같은 경우는 텐서플로죠. 텐서플로 버전 을 하게 되면은 이제 텐서플로의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텐서플로 버전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제 사용하는 코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어디 갔냐? 텐서플로로 짜여진 어떤 모델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이거 말이네요. 보시면 보통 이렇게 텐서플로의 버전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실 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치를 하실 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버전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코드를 사용하실 때 이 버전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하시는 후에 이렇게 버전을 한 번씩 프린트해서 내가 사용하려는 코드의 버전과 맞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데이터셋 불러오는 거는 어차피 데이터셋마다 다 다른 거고,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임포트용 케라스라는 그 프레임워크 안에 이제 이렇게 예시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데이터 세트를 이제 저장을 미리미리 해놔줍니다. 그래서 keras.dataset. 이제 저희가 사용하려는 패션 엠리스트를 이렇게 요 데이터 로드하는 함수를 이제 요 패션 언더바 엠리스트라는 곳에 담아주고, 이제 패션 언더바 엠리스트 로드 데이터 하면은 이제 요 객체 안에 이제 로드 데이터라는 함수가 있어서 요 데이터를 로드해 와서 여기에 요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스와 트레인 언더바 라벨스, 그리고 테스트 언더바 이미지스랑 테스트 언더바 라벨스에 담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 이미지가 담기는 거고, 여기랑 여기 라벨스와 라벨스에 이제 저희의 요 카테고리에가 담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주면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환되는 4개의 값은 모두 numpy 행렬이면서 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트레인 이미지는 이제 트레인셋의 이미지, 트레인 라벨스는 트레인셋의 정답값, 아까 설명했 이미지는 28 곱하기 28 흑백 이미지고, 각 픽셀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값은 어느 카테고리 상품인지를 0에서 9 숫자로 표현되어 있고 또 각 숫자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받아온 데이터셋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함수를 한번 보시면은 트레인 이미지스는 이제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제 넘파이 배열이죠. 넘파이 배열에서 쉐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6만 개의 데이터 28 곱하기 28 사이즈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있는 게 이제 데이터의 개수니까 쉐입하고 여기서 0번째 거를 출력해줘서 이미지의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 이미지의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쉐입에서 이 두 개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미지의 크기가 되겠죠. 두 개 가져오시고 그리고 정답값을 모조리 출력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슬라이싱을 해서 들고 와서 정답값 예시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미지값 예시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밑에 plt.figure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요 4개를, 이 5개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미지 개수가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셰프 제로로 이미지의 크기, 정답값 예시, 밑에 이미지값 예시는 이제 트레인 이미지에서 이제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을 들고 와서 출력을 해봤더니 이제 0에서 255 사이에 픽셀 값을 가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으로 띄워보면은 저희가 아까 임포트해왔던 요 matplotlib.pyplot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저기 시각화 라이브러리고요. 여기서 plt.figure라고 되어 있는데 요 plt.figure는 이제 요 밑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네모난 칸을 만드는 게 이제 plt.figure 그래서 그림 입력 준비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plt.image show 한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픽셀 값에 해당하는 그 배열을 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우측 컬러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픽셀 값에 따른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림이 그려진 건데 이렇게 이 그려진 것을 이제 실제로 출력을 하려면은 plt.show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밑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를 넣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컬러바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출력한다. 뭐 여기서 색으로 바뀌면은 뭐 또 새로운 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은 없으니까 타이핑은 안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보면은 저희가 클래스 네임이 처음에 있었죠. 요 클래스 네임을 요 클래스 네임이란 변수에 이제 리스트로 담아두고 그리고 이제 plt.figure로 일단 밑그림을 먼저 그려줬습니다. 이제 여기서 fig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림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500 곱하기 900으로 바꿔버리면은 이거 너무 커가지고 침이 다운됐네요.
보시면은 10 곱하기 11 때보다 그림이 좀 더 커졌죠. 그림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여기에 그림은 저희가 이제 10개를 그려야 하는데 10개를 그릴 건데, 요 서브 플롯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이게 행의 개수이고 이게 열의 개수이고, 이제 순서는 요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1이랑 10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2, 5로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두 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꿔보면서 그릴 수 있겠죠. 여기서 요거랑 요거는 이제 행과 열의 개수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요 인자가 몇 번째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0, 1, 2, 4, 이것은 이제 1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1, 2, 3, 4, 5, 6 1, 2, 3, 4, 5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6을 넣게 되면은 여기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lt.grid하고 false 돼 있는 거는 이제 뭐 여기 격자점 나오는 걸 오프 시킨 거고, 그러면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제 이미지 쇼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배열을 넣게 되면은 이제 요 서브 플롯이라는 게 이제 5 곱하기 5에서 이제 첫 번째라고 한다고 하면은 요거 한 개를 만들고, 이제 이 신발에 있는 요 밑그림을 한 개 만든 다음에 이제 이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게 요 밑그림을 하나 만든 거고, 거기에 그리드를 오프한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그리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C 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컬러 맵이라고 해서, 아까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팔레트입니다. 팔레트가 뭐냐면 이제 색상이 담겨 있는 게 다른 건데, 지금 여기서 바이너리로 해주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보는 것처럼 흑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plt.x 라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 지금 밑에 그림 크기가 작아서 가려진 것 같은데, 이렇게 밑에 라벨을 달아준 부분이 이제 plt.x 라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다 그렸으니까 plt.show로 이미지를 출력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는 과정이고,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무조건 해야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거는 프로젝트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당장 뭐 요 코드가 엄청 중요하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거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즈 노멀라이즈드에 이제 false를 담아놨었죠.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여기에 false가 담겨져 있는데, 이 이즈 노멀라이즈드가 false니까 not false 하면 이게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둔 이유는 이제 이게 없으면은 저희가 이 노멀라이즈를 2번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성능이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한 번 실행시키고 또 까먹고 한 번 더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 파트가 또 실행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방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0에서 255 값을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꾸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이유는 아까 보시다시피 계산하는 걸 보면은 저희의 이제 그
인풋으로 들어오는 x 변수가 곱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레디언트에. 그래서 이 값이 너무 커져버리면은 그레디언트가 너무 커져서 학습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딥러닝은 그냥 지금은 이미지지만 이미지뿐만 아니라 음악이 천천히 스케일링을 해줘야 된다. 스케일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케일링은 뭐 이제 0에서 1 사이로 만드는 스케일링도 있고, 스케일링 종류는 다양하지만 어쨌든 뭔가 이런 큰 범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알아두시면 좋고,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제 0에서 255 값을 많이 하는 게 0에서 1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많이 바꿉니다. 이제 모델을 저희 만들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전처리 할 때 스케일링 무조건 필수다. 이거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성능이 엄청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자료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있는데요. 케라스.모델스. 시퀀셜이라는 걸 선언한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레이어를 저희가 이렇게 자동으로 쌓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레이어는 이런 거 한 개 한 개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레이어가 층이니까. 그리고 덴스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 봐왔던 이런 간단하게 이런 값들이 들어가는 이런 레이어를 덴스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이 시퀀셜이라는 모델을 선언하고 이 덴스 레이어를 간단하게 여기 안에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 모델이라는 변수에 keras.sequential이라는 요 틀을 선언하면서 제 안에다가 이제 레이어를 쌓아주는 형식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keras.layers.flatten이라는 함수, 이제 레이어가 같이 놓여져 있는데, 이 flatte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이미지를 이제 벡터로 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8 곱하기 28 사이즈의 요 이미지를 평탄화시켜서 이제 784 차원의 이제 벡터로 만들어주는 그런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덴스 레이어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셨던 그냥 이런 레이어인 거죠. 지금 덴스 레이어의 입력 값은 플래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넣어주는 데이터의 사이즈를 넣어줘야 하고, 그리고 덴스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의 개수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걸 몇 개를 사용할 건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10으로 되어 있는 거는 노드를 10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액티베이션 펑션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제 tensorflow.nn.에 담겨져 있고, 거기에 이제 softmax라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 덴스 레이어에서 이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모델은 이제 10개의 노드에서 나온 아웃풋을 가지고 소프트맥스를 취하겠다가 되겠죠.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초록색 부분이 784차원의 벡터, 그러니까 노드가 784개가 되는 거고, 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노드 10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의 개수만큼 선언을 해줬죠. 지금 보시면은 저희 클래스가 총 10개 있으니까.
거기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이 확률 값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딱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타이핑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조금 더 해보죠. 이렇게 모델을 선언하고 이제 이 모델을 실행할 때 이제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알고리즘 중에 그 알고리즘들을 이제 옵티마이저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사용되는 거는 SGD, 아담, RMS 프롭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일단은 이 두 개가 제일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애지간하면 그냥 아담을 무조건 쓰셔도 괜찮은 성능을 항상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델.com 파일에서 이제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어떤 걸 사용할지 그래서 아담으로 선언을 해줬고요. 제가 채팅을 못 봤었네요. 평탄화 과정이 있는 이유는 일단 이 과정을 일단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댄스 레이어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저희의 데이터셋이 벡터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8 곱하기 28이라는 이제 어떤 매트리스로 넣게 되면은 댄스 레이어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요 초록색 한 개 한 개 할당을 해야 되는데 28 곱하기 28이면 이 벡터에 할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요 28 곱하기 28 사이즈에 이제 2차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차원으로 쭉 핀 다음에 이 댄서 레이어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봤으면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 플래튼한 뒤에 여기 안에 히든 레이어를 네 맞습니다. 지금 700 전 처리해서 미리 해주면 학습 속도가 줄어든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죠. 전 처리해서 미리 해주면 학습 속도가 줄어든다.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마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줄어드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플래튼 레이어를 한번 빼고 그 다음에 전 처리를 해서 넣어주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잠시만요.
일단 여기 이것을 추가하고 그러면은 플래튼 레이어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올려드린 거 여기에 한 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됐나? 옛날 버전에서는 원래 이걸 지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 플래튼 레이어 빼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입력 로드가 784개가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텐서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들어오는 노드 개수를 알아서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784로 지금 쉐이프를 바꿔서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요 인풋 노드의 개수가 784개로 설정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요 소프트맥스 이 부분에는 10개가 되겠죠. 다시 이어서 하면은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담을 사용할 수도 있고 SCD 넣으면은 사용할 수도 있는데 아담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여기서 로스가 스파스 언더바 카테고리컬 언더바 크로스 엔트로피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배웠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카테고리컬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제 그냥 이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로 여기 넣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그모이드를 사용할 땐 또 다른 걸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 시그모이드를 아웃풋 노드에 굳이 일단은 사용하지 마시고 이진분리어도 그냥 소프트맥스로 노드 2개 주고 사용하셔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제 로스는 이제 분류 문제일 경우에는 스팔스 언더바 카테고리컬 언더바 크로스 엔트로피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앞쪽에 있는 스팔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이 로스를 사용할 때 요 정답값을 이제 원하는 코딩이라고 해서 이제 뭔가 또 전처리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 없이 사용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로스는 분류 문제에서는 스펄스 언더바 카테고리컬 언더바 크로스 엔트로피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댄스 레이어의 노드 개수는 클래스 개수만큼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를 사용한다 라고 일단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류 문제의 대표적인 매트릭인 어크러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언했던 이 모델에 어떤 방식으로 실행시킬지에 대한 선언이 되었고요. 제 히스토리라는 변수에 이 모델을 실제 학습시키는 과정을 한번 담아두겠습니다. 모델을 학습할 때는 모델.fit 한 다음에 이 모델은 저희가 아까 선언했던 모델 그 변수죠. 모델.fit 하고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x 변수, 저희가 학습시킬 데이터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가 y 변수, 저희의 정답값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epoch하고 눈십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 학습을 몇 번 시킬지, 전체 데이터를 몇 번 학습시킬지에 대한 이제 파라미터이고,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션 언더바 데이터에서 테스트 이미지스, 테스트 라벨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이제 이 한 에폭이 실행이 될 때, 이제 모두 학습될 때마다 요 저희가 넣어준 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로스랑 어크러시를 한 번씩 계산해 보게 됩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댄스 레이어를 이제 한번 추가해 보시고, 그다음에 학습까지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경우에는 렐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름만 렐로로 바꿔주시면은 들어갈 겁니다. 이 분 뒤에 다시 제가 여기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다시 돌려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레이어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노드의 개수는 이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30개. 저는 f.nn.l 실무에서도 웬만하면은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 제가 코마를 안 했었군요. 아까. 실무에서도 히든을 따로 추가해서 모델을 만드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요 모델을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만약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을 좀 추가해야 되는 경우와 추가하는 게 더 좋을 만한 경우나 이런 건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가 레이어랑 노드 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파라미터가 많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파라미터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여기 나오는 이 W 값, 이 연결된 것, 이제 이 연결된 이 W 값은 당연히 이제 히든 레이어랑 노드 수가 많을수록 많을 겁니다. 그럼 이제 파라미터가 많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제 데이터를 많이 학습할 수 있다. 데이터의 패턴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웨이트가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학습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복잡한 데이터일수록 레이어랑 노드 수가 많이 필요하다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많고 그리고 또 데이터의 차원이 클수록 이 히든 레이어랑 노드 수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히든을 따로 추가해서 모델을 만드냐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엄청 단순하고 그냥 10개의 클래스로 지금 뭐 분류를 하는 문제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히든 레이어를 딱히 추가할 필요가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가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6만 개의 데이터에 지금 784차원의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레이어 한 개에 들어있는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파라미터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딥러닝이라는 분야 자체가 되게 컴퓨터니까 알고리즘이랑 비슷하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딥러닝 분야를 하다 보면은 수식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모델들도 물론 있지만 이제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더라 라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을 따로 추가해야 되냐 이것도 약간 실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히든 레이어를 추가하고 노드를 추가해보면서 성능을 봤는데 히든 레이어를 조금씩 올릴수록 성능이 더 좋아지고 있네 라고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인다면은 히든 레이어를 조금 더 추가해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에 다다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뭐 히든 레이어를 추가를 했는데 성능의 향상은 별로 없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모델에서 파라미터가 많아질수록 또 컴퓨터 자원은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에서 멈춰야 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히든 레이어는 이제 실무에서도 많이 따로 추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지는 이제 이 레이어 개수랑 노드 개수를 조절해 가면서 찾아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도 이렇게 만들었을 때랑 지금 이제 밸리데이션에 저희가 테스트를 넣었으니까 일단 지금 한 에폭에 4초 정도 걸리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네 맞습니다. 뽑아내야 할 피처가 많으면 히든 레이어가 많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크고 데이터의 개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X데이터의 차원이 클수록 이제 복잡한 데이터일수록 이제 히든 레이어랑 노드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뽑아내야 할 피처가 많다는 게 이제 데이터가 복잡할수록 거기 안에 많은 패턴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럴수록 이제 뽑아내야 할 이 피처들이 많겠죠. 그리고 지금 레이어가 한 개였을 때는 지금 보면 마지막에 0.843일인데 그리고 한 에폭에 4초가 걸렸죠. 지금 레이어를 한 2개 정도 쌓은 다음에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또 차이는 생각보다 안 나네요. 근데 조금 더 느려졌을 겁니다. 아까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정확도가 벌써 아까보다는 더 좋아졌죠. 보시면은 한 초 정도 걸렸네요.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히스토리라는 곳에 저희가 피팅 시켰던 요 로그를 담아뒀죠. 저희의 기록들. 이제 그 담아둔 기록에서 history.fog을 하게 되면은 저희 출력해서 보여드릴게요. 말 그대로 저희가 돌렸던 fog이 리스트로 반환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나왔던 요 로스나 어크러시 같은 것을 이렇게 리스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값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보면 이거는 계속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penalty.float의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에 들어가는 것이 x축 그리고 두 번째에 들어가는 값이 y축으로 해서 이제 이런 선 그래프를 그려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f폭이 커질수록 지금 첫 번째 이제 이 점선으로 된 부분에는 밸리데이션 로스를 넣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는 이제 트레인 로스를 넣었는데 트레인 로스는 계속 주는 반면 테스트는 이제 중간부터는 어느 정도 안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델 학습시켰으니까 성능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성능 평가의 경우에는 evaluate라는 함수로 성능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언했던 학습시켜놓은 모델에 모델.evaluate하고 테스트 데이터의 x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의 y를 넣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로스와 어크러시가 매트릭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로스랑 어크러시를 여기 테스트 로스랑 테스트 어크러시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테스트 어크러시를 출력하도록 함수를 작성한 다음에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테스트 어크러시가 나오게 되겠죠. 이제 저희가 아까 했던 건데 이제 이 응립층을 추가해서 성능을 올리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하이퍼 탄젠트를 사용했고 이제 밑에 내려가면은 넬루를 사용하게 될 건데 조금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하이퍼 탄젠트 사용한 경우부터 돌리면서 결과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플래튼 레이어 다 빼주세요. 처음에 바꿨으니까
여기에 그리고 뭐 추가해보시고 싶으신 레이어 있으면 한 번씩 추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돌리고 이제 이 과정을 왜 했는지 한번 요거 실행된 결과 보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른 걸 같이 또 해야 돼서 시간이 별로 없네요. 제가 계속 딥러닝은 실험을 하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도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제 이 그레디언트 구할 때 많이 이 시그모이드의 도함수가 곱해지게 되면은 이 도함수의 스케일상 이제 이 그레디언트가 엄청 작아져서 베니싱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이퍼 탄젠트도 이 시그모이드와 거의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도함수도 거의 같겠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 와닿지도 않으실 거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라고 생각하실 확률이 사실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가 많이 곱해지면은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여기서 하이퍼 탄젠트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엄청 깊게 쌓아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를 한번 써보죠. 더 좀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에 것도 시그모이드로 바꿔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노드의 개수도 임의로 설정해 준 게 맞습니다. 이 노드의 개수도 그렇고 층의 개수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실험을 하면서 찾아봐야 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12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2의 거듭제곱이나 이런 숫자를 좀 많이 사용해서 통상적으로 그래서 512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학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계속 시그모이드를 엄청 깊게 쌓았더니 위에서는 시그모이드 제가 보수적으로 한 개만 쌓아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뭔가 학습이 잘 된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로스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1.8에서 2.3 사이의 로스를 가지고 있고, 위에 올려보면은 저희가 이제 레이어를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요런 레이어도 지금 보시면은 0.3에서 0.5 사이 값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요 시그모이드 레이어 하나 쌓은 것을 보시면은 지금 생각보다 학습이 되게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는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사용을 했더니 이것을 이제 깊게 쌓았더니 이제 요 뒤쪽에 있는 레이어들에 대한 웨이트들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아까 배웠던 요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이 아마 일어났겠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를 확실하게 검증을 하려면은 이 그레디언트를 이제 시각화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는 이런 결과를 보고 이제 시그모이드 때문에 베니싱이 일어났겠다, 그레디언트 베니싱 한번 시각화해보자, 그래서 시각화해봤더니 실제로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일어나고 있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시그모이드를 바꿔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사고가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서 설명해드렸던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을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요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이제 모두 넬로로 바꿔주면은 이 현상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큐러시도 10%로 엄청 낮죠? 이 모델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같은 노드 개수랑 같은 히든 레이어 개수로 했을 때 액티베이션 펑션만 렐로 바꿨을 때의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루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어크러시도 훨씬 높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리그레션 예제가 되어 있는데 위에 거랑 비슷해서 여기에 레이어 좀 추가해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아서 혹시 뭐 질문 주실 거 있으시면 질문부터 받고 가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렐로랑 아담을 쓰는 게 성능이 좋은 경우가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케이스마다 다른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실험을 했을 때 넬로와 아담이 좋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넬로와 아담으로 학습을 시켰는데 만약에 혹시나 또 학습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그 학습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찾아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방식을 할 수 있다를 알려드린 겁니다. 뭐 렐로를 썼을 때도 뭔가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0보다 작은 값은 모두 0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저희 데이터 처음에 인풋을 보니까 0이 되게 많다거나 뭔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렐로를 사용했는데 학습이 잘 안 된다. 그럼 왜 안 될까? 렐로의 특징은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실험을 많이 해석하고 가설을 세워보고 다른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일반적으로 렐로와 아담을 쓴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있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지가능은 잘 됩니다. 렐로랑 아담 쓰면. 그리고 레이어 개수는 보통 이제 히든 레이 한 2개 정도? 2개 정도가 보통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MFP 사용할 때.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든 좋습니다. 그러면은 레그레션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 불러오는 방식은 똑같고요. 이제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라고 해서 집값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제 비슷한데 이제 보시면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 난이도 엄청 달라진 점은 이제 여기에는 뭐 달라진 점은 이제 컴파일을 할 때 요 파트 적으니까 요걸 할 때 이제
MSE로 바뀌었다. 이 부분이 MAC로 바뀌었다. 이제 리그레션 할 때. 매트릭 어클루션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마지막 로드가 한 개다. 경험적으로 XGB보다 DL에 대한 리그레션 성능이 좋네요. 제 경험으로는